모골이 송연해지는 경험을 하셨다는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도 세 가지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저는 톡톡사연 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톡톡사연 덕분에 유튜브에 꼬박꼬박 접속을 하는 중년 남자입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하나씩 틀어놓기 시작했던 게 사연이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서 중독성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코로나가 저희 동네의 기승이었던 시기 톡톡 사연을 의지해서 무료하지 않게 실내 칩거 생활을 보낼 수 있었네요. 저에게는 별로 말을 재미있게 하는 재주도 없고 글을 잘 쓰는 재주는 더욱 없지만 그래도 제 이야기를 사연으로 남겨보고 싶어서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살면서 저처럼 이런 생각 자주 하시나요? 저는 와, 이 세상에 평범한 사람이 잘 없구나 이런 생각을 참 자주 한답니다. 정말 특이하고 독특한 사람이 알게 모르게 아주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눈에는 제가 그런 인물로 비출 수 있다는 생각도 가끔씩은 해보고 있고요. 그래도 요즘은 이런 생각을 덜하고 사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더 자주 했었죠. 왜냐하면 제 주변에 진짜로 특이하고 독특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황당한 인연을 만나기 전에 제 인생은 제법 무탈하다면 무탈하게 흘러간 편이었어요. 저는 위로 나이 차이가 무척 많이 나는 형이 있고 아래로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형이라기보다는 어렸을 적에 왠지 삼촌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고 집에 부모님 말고 또 한 명의 어른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있었네요. 그런데 저희 형이 나이가 들어서도 결혼을 안 했어요. 주변에서 장가를 가라고 성화를 부려도 꿈쩍도 안 했습니다. 어디 하자라도 있나 싶어서 부모님께서 눈을 부릅뜨셨지만 그런 건 찾아내지 못하셨고 단순히 저희 형이 별종인 것으로 치부가 되었죠. 원래는 형에 대한 주변의 평가가 결혼을 안 한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못한 사람으로 위치가 바뀌었고 거기서 더 시간이 지나자 안 하는 것이지 못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사람으로 된 것 같습니다. 도중에 국제결혼 얘기까지 사실 동네 분들의 추천 때문에 흘러나왔었는데 형이 거품 물고 결사 반대를 해서 끝내 흐지부지 되었어요. 아, 그리고 제 여동생은 어렸을 적에 원인 불명으로 많이 아팠습니다. 엄청 아파서 온 가족이 매달렸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는 괜찮아졌다가 또다시 아팠다가 그런 과정을 많이 반복했던 아이였어요. 그 시기를 회상하면 부모님께서 두고두고 가슴 아파하셨죠. 특히 아버지께서 말입니다. 우리 막내 딸내미가 아작아작 잘 걷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러고 있을 때 나까지 일하다가 크게 다쳐서 그때가 정말 내 인생에서 말도 못하게 속상한 순간이었지. 치료를 받아도 자도가 없고 집에서 요양을 아무리 해봐도 몸이 나아지질 않아서 결국 서울로 올라갔던 때 우리 딸내미 녀석이 어찌나 눈에 밟히고 아비로서 미안하던지. 아이고, 당신 또 그 소리요? 그때는 정말 당신도 잘못되는 줄 알았고 우리 막내한테도 뭔가 큰 문제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하늘이 노을해졌었지만 이제는 다 지나간 일. 당신이 이날 이때까지 멀쩡하게 살아있고 우리 막내딸 또한 그러하니 훌훌 털고 제발 좀 없던 일로 하십시다. 이러다가 관짝에 못질할 때까지도 그때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지. 이렇게 떠들겠네. 그래가지고 어디 관짝 위로 흙이나 덮겠어요? 아, 글쎄, 나는 화장을 해서 납골 땅에 들어눕고 싶다니까 왜 자꾸 나를 땅에다가 묻어버리려고 해? 이래서 내가 당신보다 일찍 못 죽는 거야. 내가 먼저 죽으면 내 말 무시하고 땅 파서 관짝을 묻어버리겠지. 어휴. 아무튼 그때는 참 이를 말할 수 없이 속상했고 우리 막내 딸내미한테 미안했고
그리고 또 우리 대들보 장남에게 고마웠지. 장가를 안 든 것 빼고는 대한민국 1등 효자야. 장가를 안 든 게 얼마나 커다란 흠인데 그거를 그렇게 억지로 빼가지고 대한민국에서 1등 효자로 만들어요? 나 원참 기도 안 차겠네. 이때까지도 맏며느리감을 안 데려온 괘씸한 장남이긴 하지만 우리 부부가 의지하고 기대고 덕분에 버텼다고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은 장남밖에 없기는 하지. 우리가 장남 하나는 잘 낳았슈. 거기서 어떻게 더 든든할 수가 없으니.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 여동생이 태어나고 두 돌을 맞이했던 때였나? 그 시기에 크게 다치셔서 그 후로 무려 5년 가까이나 일을 아무것도 못하셨어요. 여동생도 아파서 골골거리기 시작한 아이였는데 아버지까지 부상 중에 계셨으니 집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활약한 사람이 형이었어요. 그때부터 거의 가장 같은 역할을 맡아왔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겉으로는 항상 장남이 노총각이어서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하시면서도 속으로는 많이 의지를 하십니다. 든든한 장남과 애틋한 막내, 뭔가 한 명이 빠진 것 같죠? 네, 제가 빠졌습니다. 첫째는 첫 번째이고 막내는 막내인데 둘째는 이름 따라서 뭐든 두 번째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그 표현을 접했을 때 무릎을 탁 쳤어요. 누가 제 입장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존재감이 이도저도 아닌 자식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몫이나 그저 잘 해내고 형 말에 거역 안 하고 동생만 잘 돌보면 충분한 자식이었죠. 저는 유약하고 소심해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여동생을 보필하는 호의 기사처럼 그렇게 지냈어요. 부모님의 신신당부가 있었기에 여동생을 지키는 오빠로 살아왔죠. 인정받는 첫째와 사랑받는 막내. 그 사이에 애매한 저는 성인이 되고 나이가 더 먹어도 그 위치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소위 초대박을 터뜨리게 되었어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안다고 하던가요? 설마 제가 나이 먹어서 결혼 자리 하나를 끝내주게 찾아갈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아내를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작정하고서 만난 건 절대로 아니었고요. 그냥 지인 모임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4살 연상의 여자였으니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철없었을 때 그저 치기 어린 마음으로 일찍 결혼했다가 어쩌다 보니 부부가 서로 안 맞아서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중학생인 아들은 미국에서 전 남편이 키우고 있고요. 그런데 전 남편이 작년에 재혼을 했어요.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재혼 소식을 들은 이후로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이 공허해지고 자꾸만 슬픔 속에 가라앉네요. 기분 전환이라도 될까 싶어서 낯선 모임에 참여하고 싶었어요. 차분한 말투만 보자면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저는 홀린 듯이 아내를 쳐다봤다가 말의 내용을 곱씹어보고 나서야 아, 그랬구나 싶었습니다. 어딘가 분위기가 착 가라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었는데 이혼이라니. 아이를 전 남편이 키우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울적한 게 틀림없었어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죠. 중학생 아들이 있는 이혼이었지만 저는 아내에게 향하는 제 눈길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고상한 미인이 제 취향이라는 것을 아내를 보고서야 저는 처음 깨달았었네요. 저의 시선을 눈치챈 아내 또한 언제부턴가 모임에서 저를 보며 미소를 지어주기 시작했고 그렇게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엄청난 부잣집의 막내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건 사귀고 난 이후였죠. 저에겐 누군가 속물이라고 손가락질한다면 할 말 없지만 솔직하게 심정을 털어놓아 보자면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좋았습니다. 꽤 사는 집 딸처럼 처음부터 보였는데 상상 이상으로 배경이 좋아서 너무 행복했어요. 또한 아내가 제 배경을 신경 안 쓰는 사람이라서 더더욱 행복했고요. 정엽 씨, 나는 상대의 재산이나 학벌이나 인맥이나 이런 걸 보면서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상대가 나와 잘 맞는 사람인지 딱 이거 하나만 보고 사랑하고 싶어요. 내 인생에서 2번의 실패를 겪고 싶지는 않거든요.
아내가 그렇게 말해주었을 때 만세 삼창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저는 아내를 공주님 모시듯 극진하게 대해주었고 결국은 결혼까지 꼴이 날 수 있었습니다. 의외이자 놀라웠던 것은 처가의 태도였어요. 저를 무척 반겨주었거든요. 우리 세연이가 이렇게 자기 힘으로 인연을 새로 찾아오다니. 우리 기특한 막내가 결혼하고 싶다는데 당연히 들어줘야지. 내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자시고 의견에 얹을 것도 없어. 우리 막내딸 세연이가 결혼하고 싶다 하면 무조건 하는 거야. 이봐, 자네. 앞으로 내 딸을 잘 부탁하네. 우리 막내 세연이 겉으로는 제법 강인해 보여도 속은 여린 아이야. 상처도 많고 서툰 면도 많으니까 앞으로 자네가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둥이 되어준다면 바랄 게 없어. 박서방이라고 바로 불러도 되지? 내가 저번에 봤을 때도 참 인상이 좋아 보여서 둘이 얼른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듣게 되다니 너무 반가워. 사위사랑은 장모라는 말처럼 내가 앞으로 우리 박서방한테 신경 많이 써주고 잘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어. 아니지. 나라는 존재가 우리 박서방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응원만 해주는 것도 좋겠어. 우리 박서방 생각은 어때? 결혼하고 싶다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장인어른과 장모님 모두 저를 너무 환대해 주셔서 제 정신이 쏙 빠질 정도였습니다. 처가는 무려 한남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이었는데 가히 대저택이라고 칭해도 될 법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성북동과 연희동 쪽의 전통적인 회장님 댁 동네에 이어서 한남동이 각광을 크게 받기 시작하던 때였죠. 유명 연예인들도 앞다퉈서 한남동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있었고요. 그런 좋은 부천에서도 대저택을 소유한 엄청난 처가에 와서 제가 환대를 받고 있다는 것이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습니다. 아내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비현실적인 순간들이 연속이었으나 결혼 인사를 드리러 갔던 그날처럼 꿈을 꾸는 것 마냥 실감이 안 났던 순간은 처음이었네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몰랐어요. 어마어마한 집을 구경해볼 엄두도 못 냈고요. 그저 제가 이런 부잣집에 막내딸과의 결혼을 흔쾌히 허락받았다는 엄청난 일을 해냈다는 생각에 압도당해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간신히 예의만 차려서 인사를 하고 나올 수 있었네요. 제 자취방에 오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고 얼른 집에다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제 연락을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이 다 뒤집어졌죠. 무탈하게 허락을 받아냈다고? 이야, 세상에 우리 집안에도 이런 경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싶다. 내가 죽기 전에 이런 일을 다 겪네. 내 아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집안의 사위가 되다니. 정여봐, 네가 해냈구나. 창하다 우리 아들. 이제 와서 하는 소리지만 내가 너 낳을 때의 느낌이 마치 복돼지를 낳는 것 같았단다. 혹시나 거기 양친께서 너를 갑자기 반대하시는 일이 벌어지면 어쩌나 싶었는데 이렇게 상황이 다 매끄럽게 흘러가다니 복받았다. 너도 복받았고 우리 집안도 복받았다. 내가 아니라 내 남동생이 우리 집안을 일으키네. 이 자식 멋지다. 너한테 이렇게 엄청난 결혼복을 몰아주려고 내가 결혼을 안 했나 보다. 내 목까지 네가 끝내주게 살아봐라. 아버지, 어머니, 형이 차례로 흥분한 채 감상을 쏟아내는데 한 사람만이 조용했습니다. 제 여동생 말이에요. 제가 결혼한다는 게 싫은 건지 서운한 건지 왜 반응이 없을까 싶어서 기분이 이상했던 저는 이튿날 여동생에게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머뭇거리다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오빠, 좋은 분위기에 내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이런 거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보통 부부가 이혼을 하면 아이는 엄마 쪽이 키우지 않아? 그런데 오빠하고 결혼한다는 그분은 독특한 경우인 것 같아서 좀 이상하네. 아, 그게 마음에 걸렸구나. 진작에 물어보지 그랬어. 그럼 내가 알려줬을 텐데.
세연 씨는 한국 생활이 너무 그리워서 귀국을 하고 싶었는데 아이는 반대로 미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 했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야. 그렇다고 해도 어린 아들을 두고 엄마 쪽이 양육권을 포기한 게 조금 낯선 그림인 것 같아. 그리고 오빠, 세상에 이유 없는 호의는 없다고 하잖아. 그런데 너무나도 오빠에게 호의적인 그 집안분들이 나는 또 마음에 걸려. 아무리 재혼이라도 그렇지. 아직 나이가 젊은 막내딸의 결혼 문제를 이렇게 그냥 넘겨버린다고? 오빠가 기울어도 너무 많이 조건이 기우는 결혼인데? 그런 집안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정선아,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그래? 혹시 그 집안에 무슨 꿍꿍이라든지 오빠가 모르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닐까? 그럴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도 없이 오빠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덜컥 사위로 맞이하겠다면서 쌍수 들고 환영한다는 게 솔직히 암만 해도 믿기지가 않아. 보통 부잣집도 아니면서 이렇게 허술한 사람들이라는 게 말이 안 돼. 오빠는 무슨 의심 같은 거 전혀 안 들어? 여동생은 그때 분명히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제 걱정을 하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그만 울컥 화가 나고 말았습니다. 제 평생을 저보다 여동생을 위하며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 저였어요. 그만큼 여동생을 위하는 오빠로서 떳떳했기 때문에 그런 저와는 달리 저를 별로 위하는 것 같지 않은 여동생의 태도가 큰 서운함을 느꼈던 거예요. 야, 박정선, 네가 정말 나를 실망시키는구나. 내가 잘 된다는 게 너에게는 그렇게나 배가 아플 일이야? 네 뒤치다거리나 하던 집안에선 명실상부 찬밥 1호였던 내가 어마어마한 부잣집에 장가든다니까 못마땅해서 미치겠어? 오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왜 오빠의 결혼에 배가 아프고 못마땅함을 느끼겠어. 오빠가 지금 오해하는 거야. 나는 진짜로 걱정돼서 말을 해준 것뿐인데 오빠가 이렇게 나올까봐 애써 말을 안 하려고 했었어. 하지만 걱정이 되니까 말을 꺼낼 수밖에 없었던 내 마음을 오빠는 왜 그런 식으로 안 좋게 봐?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내가 부잣집 막내 사이로 낙점되었다는 사실이 엄청난 행운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이 네 눈을 멀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것 같다. 나를 축하해주고 내 앞길을 축복해주지는 못할 망정 말도 안 되는 가설이나 내세우면서 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잖아. 그러고도 네가 내 동생이야? 질투에 눈이 멀어서 네가 놓치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내가 잘 되면 결국 너에게도 이건 좋은 일이야. 바로 코앞만 보지 말고 멀리 봐. 나는 진심으로 오빠를 질투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닌데 내가 오빠의 기분을 상하게 만든 것만은 분명한 것 같네. 내가 너무 성급하게 안 좋은 이야기를 꺼냈던 것 같아. 미안해. 다시는 그런 소리를 내가 입으로 내는 일은 없을 거야. 결혼 축하하고 오빠가 잘 살게 기도할게. 여동생이 풀이 죽어서 사과를 하자 저는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제 결혼 소식에 그런 초치는 말이나 하는 건가 싶어서 괘씸하기도 했지만 제가 평생을 위해온 여동생이었기에 풀이 죽은 모습을 하는 게 심란하기도 했죠. 어쨌거나 그건 결혼 전에 작은 소란일 뿐이었고 저는 무사히 결혼해서 아내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곳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아내의 본가에서 살게 된 거예요. 한남동의 저택 말입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는 이제 부산 쪽에 마련해 놓은 고즈넉한 전원주택에 내려가 사시겠다고 하시며 살림살이를 빼셨어요. 저희 부부에게 그 집을 내어주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장인어른과 장모님뿐만 아니라 다른 온 가족이 같이 살아도 될 만큼 큰 집이었는데 달랑 둘이서 살게 된다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나가시던 날이었는데 배웅을 하려고 서 있던 저에게 장모님이 갑자기 망설이는 얼굴로 다가오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막내딸 세연이가 가끔은 좀 예민하게 굴어. 금세 몸이 피곤해지는 스타일이거든.
에너지가 적어서 그런 거니까 우리 박서방은 그런 줄 알고 이해를 잘 해줬으면 좋겠어.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저는 거침없이 약속을 드렸죠. 한동안은 아내와 함께 저의 취향으로 집에 곳곳을 새로 꾸미고 그러느라 정신이 없었고 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2달 정도가 지나자 금세 보이기 시작한 건 아내가 까다롭다는 점이었습니다. 집에 일하러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아내는 그분이 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집은 깨끗했거든요. 그럼에도 아내는 그분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며 기어코 자르고 말았습니다. 제가 입는 옷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댔어요. 옷에 그 주름들은 뭐야? 어깨 부분이 지저분해 보이잖아. 왜 후질근하게 입어? 우리 결혼 전에는 안 그랬잖아. 내가 너무 편해진 거야? 아니야.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집에서 입는 옷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구겨진 건데 보기 싫으면 갈아입을게. 그러면 보통 갈아입으라는 말까지는 안 하잖아요. 하지만 아내는 저보고 당장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저보고 난닝구나 메리아스라는 말도 쓰지 말라고 했고 사각 속옷도 입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침마다 언젠가부터 몸무게를 재라고도 시키더군요.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저는 왠지 점점 숨이 막혀왔어요. 아내는 밥을 먹다가 아주 작은 날파리가 밥상 위를 지나가는 것을 보자 비명을 지르며 싱크대에 수저와 젓가락을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화가 나서 미치겠다며 밥을 더 먹지도 않았어요. 이런 아내의 기행은 나열하자면 끝도 없었는데 그중에 제일은 밤에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새벽 2시가 되기 직전이면 아내는 꼭 일어나서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가면 제가 영영 몰랐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귓가에 히히 웃는 소리가 들려서 문득 알게 됐던 거예요. 아내가 소름 끼치게 웃는 소리를 내며 방 밖으로 나가 향하던 곳, 저는 그곳이 직감적으로 지하실임을 알았습니다. 아내가 개인 자물쇠를 달아놓은 곳이었고 저한테는 얼씬도 못하게 한 곳이었어요. 결혼한 이후로 하도 신경을 써서 저는 살이 3달 만에 6kg이나 빠진 상태였는데 밤마다 아내의 소름 끼치는 기행도 이어지자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새벽에 나가면서 침실 문을 꽉 닫는 게 문제였어요. 그 문은 오래되고 살짝 문제가 있어서 꽉 닫혀있는 상태에서 열면 소리가 크게 났거든요. 조용한 새벽에는 그게 울려 퍼질 게 분명했습니다. 몰래 지하실을 확인하고 싶기도 하고 따라갔다가는 들킬 것 같고 고심하던 저는 여동생에게 도움을 청했죠. 처음부터 제 결혼에 이구심을 품었던 여동생이라면 왠지 그럴싸한 의견을 줄 것 같았어요. 민망함을 무릅쓰고 연락을 했고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여동생은 우선 깜짝 놀라더니 조언을 주었습니다. 침실에서 몰래 나가는 게 어려우면 다른 공간에서 잠을 자는 걸로 하라는 것이었어요. 침실 근처의 다른 방에서 자다가 아내가 일어나 지하실로 가는 기척이 들려오면 그때 살며시 나가서 뒤를 밟는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간이 서재로 쓰고 있는 방이 안성맞춤이기는 한데 몰래 나가서 지하실까지 가보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랬다가 들키면 어떡하지? 나를 발견할 가능성도 무시 못해. 그때는 그냥 자다가 목이 말라서 나왔다고 할까? 그런 식으로 아무렇지 않게 둘러대면 되지. 자다가 깨서 침실로 가봤는데 당신이 침대에 없길래 대체 어디 갔나 싶어서 찾아다닌 거라고 둘러대. 그 핑계라면 자연스러워서 의심을 안 받을 것 같아. 고맙다, 정선아. 내 와이프가 제발 그 지하실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를 바란다. 그냥 혼자 새벽에 거기서 만화를 그린다든지 숨겨놓은 비싼 간식을 먹는다든지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 저는 간절하게 희망했습니다. 정말 만약에 아내가 이상한 짓이라도 그곳에서 하고 있는 거였다면 그걸 알게 된 이후에 제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할지 조금 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작전 개시를 하기로 한 날 저는 침실과 한 복도를 쓰는 간이 서재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컴퓨터로 작업할 게 너무 밀려서 그걸 하다가 간이 서재의 소파에서 잠을 자겠다고 했어요. 목이 뻐근해서 소파 팔걸이 같이 높은 베개를 하루 베고 자면 좋을 것 같다는 말을 덧붙이자
아내는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작정하고 천연덕스럽게 말을 잘한 효과였죠. 저는 컴퓨터 타자로 오래 두드리며 작업하는 척하다가 이내 소파에서 잠이 든 척을 했습니다. 시간을 보니 새벽 1시 정도였죠. 혹시 잠에 들면 어떡하나 싶어서 제 스스로에게 잠들면 안 된다고 타일렀는데 긴장이 돼서 그런지 정신이 아주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예민해진 저의 감각에 미세한 소리가 잡혔습니다. 아내가 침실을 나온 것이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담요를 푹 덮은 채 곤히 잠든 척을 했습니다. 잠시 후 아내가 간이서재 안으로 살짝 발을 들이는 소리가 들려왔죠. 제가 자는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곤히 잠든 척을 이어갔고 아내가 멀어지는 소리가 살짝 들려오자 그때서야 눈을 떠봤습니다. 시간을 확인했더니 새벽 2시가 되려던 참이었어요. 저는 얼른 준비한 수면 양말을 신었습니다. 걸을 때 소리가 나지 않게 하려고 여동생과 함께 떠올려낸 거였죠. 수면 양말을 신은 채로 조심스럽게 간이 서재 밖으로 나갔습니다. 참고로 침실은 그 복도의 가장 안쪽에 있지만 간이 서재는 복도의 끝에 있어서 나가자마자 계단과 가까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계단을 내려가면서 지하실 방향부터 살폈죠. 아주 천천히 저는 지하실 쪽으로 향했고 그쪽에서 미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으므로 어둠 속에서 그곳을 가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주 지척으로 가까워졌을 때 저는 긴장감으로 침을 꿀꺽 삼켰고 살짝 열려있는 지하실의 문틈 사이로 한쪽 눈을 들이밀었어요. 죽는다,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숨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기 위해서 일시 정지한 채 눈에 들어온 광경을 보고 믿을 수 없어 했죠. 어둑한 전구 하나만 켜놓은 지하실. 그곳에는 낮은 천장에 두꺼운 전깃줄 같은 게 걸려 있었고 그 줄에다가 아내는 노끈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숟가락의 모양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모양새. 그게 어떤 건지 단박에 알 수 있었죠. 사람이 목을 달 때 잡는 모양이었어요. 그 모양을 노끈으로 작게 2개를 엮어서 전깃줄을 달아놓은 아내는 그 작품 2개에다가 각각 사진을 붙여놓았습니다. 저는 어렴풋이 그 사진의 주인공들을 보고도 분간해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진 한 장의 주인공이 바로 아내의 전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진의 주인공은 여자였는데 보나마나 그 전 남편이 재혼한 여자였죠. 아내는 마치 그 2사람이 목이 매달아 죽는 것처럼 그렇게 행해놓고는 계속해서 웃으며 죽는다고 주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죽을 거라고 중얼거리면서 자기 전 남편의 사진을 보며 캑 소리도 내더군요. 목이 졸리는 것 같은 소리 말이에요. 몇 번이고 캑캑거리더니 만족스러웠는지 낄낄 웃어댔습니다. 그 2사람이 죽었으면 하는 의도로 저러는 게 분명했기에 저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는데 더 놀라운 건 다음 순간이었어요. 옆으로 걸음을 옮긴 아내가 웬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제법 크기가 되는 곰인형의 배에는 사진이 붙어 있었고 저는 그게 아내의 아들일 거라고 확신했어요. 아내는 곰인형을 품에 꼭 안으면서 웃었습니다. 우리 애기 잘 자? 엄마가 자장가 불러줄게. 뭐 불러줄까? 어떤 게 좋아? 응? 그 모습을 보자마자 소름이 쫙 돋았어요. 대체 이 상황이 다 뭔가 싶어서 정신이 아득해질 때였습니다. 곰인형을 내려놓은 아내가 갑자기 벽으로 가더니 자기 이마를 대고서 가만히 섰습니다. 잠옷 차림에 머리를 길게 풀어헤친 아내가 뒷모습을 보이며 벽에 이마를 박은 채 서서는 몸을 좌우로 흔들흔들 움직이던 모습.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예요. 아주 작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몸을 계속 좌우로 흔들더군요. 그러더니 중간중간에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런 소리를 해댔습니다. 저는 숨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입을 꽉 다문 채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전신이 옥삭옥삭한 게 소름이 가시질 않고 있었지만 지금 당장 힘을 내서 방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울고 싶을 지경이었어요.
평생을 믿지 않았던 신께 빌었습니다. 제발 무사히 방까지 가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한겨울도 아닌데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한기를 느낀 채로 저는 침실까지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떨면서 누운 채로 제가 본 것을 떠올려 봤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목을 매다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로운 노끈을 작게 엮어서 거기에 사람 사진을 각각 붙여놓고 죽는다는 소리를 주문처럼 외우고 있었다니. 고민형에다가 자기 아들 사진을 붙여놓고서는 자장가를 불러준다고 하질 않나. 아니 솔직히 그것들보다는 벽에 이마를 대고 가만히 서 있다가 몸을 좌우로 흔들어댔던 것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제 아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니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내가 방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최선을 다해서 자는 척을 했죠. 이윽고 아내가 천천히 걸음을 옮기더니 침대의 왼편으로 와서 저를 빤히 내려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와, 미칠 것만 같았어요. 그러더니 이런 중얼거림이 들려왔죠. 어라? 여기에 있었네? 그때 아차 싶었습니다. 저는 간이서재에서 자고 있었으니 아내는 자기가 지하실에서 기행을 벌이고 온 다음에 갑자기 제가 침실에 있는 것이 뭔가 이상하게 느껴진 모양이었죠. 간이서재로 돌아갔어야 했는데 하도 정신이 없어서 침실로 와버린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 최선을 다해서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었어요. 필사적으로 자는 척을 하고 있는 저에게 아내가 말했습니다. 야, 너 지금 안 자고 있지? 저는 소름이 돋아난 채로 가만히 있었고 아내는 또 히히 웃었어요. 저는 신께 빌면서 속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제법 건장한 남자였고 아내는 제가 마음먹으면 제압할 수 있는 상대였는데 그럼에도 엄두가 안 났어요. 근본적으로 아내가 기이하게 비정상인 상태임을 알아차리자 맞설 대상으로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용을 쓰며 자는 척을 이어가고 있을 때 아내가 저에게 얼굴을 가까이 대웠어요. 그러더니 자기 손가락으로 제 목의 옆쪽을 더듬거렸습니다. 잠깐만, 거기는 맥이 강하게 뛰는 곳인데 설마 그걸로 내가 자는지 안 자는지 확인하려는 거 아니야? 그걸 바로 알아차린 저는 그 즉시 몸을 움직였어요. 뒤척이면서 소리를 냈고 손으로 목을 긁으며 입맛을 다시는 행동을 했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했죠. 예전에 여동생이 그랬었어요. 저는 자다가 무슨 소리가 들리면 꼭 뒤척이면서 입맛을 다시고 몸을 한번 긁는다고요. 아마 그 습관이 계속 이어져 왔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지를 발휘한 것인데 아내는 제가 잔다고 생각했는지 바로 걸음을 옮기더군요. 침대 반대편으로 돌아서 자기 자리로 가서 누웠습니다. 저는 밤을 꼴딱 새웠어요. 옆자리를 쳐다볼 엄두는 아예 못 냈죠. 아침 해가 밝아오고 난 다음에야 옆자리를 확인했는데 아내는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요. 아주 평온했죠. 잠을 자지 못해 미친 듯이 피곤한 제 몸 상태가 아니면 저도 꿈을 꿨다 했을 거예요. 꿈에서 헛것을 봤구나 싶었겠죠.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당장 여동생에게 연락을 했어요. 여동생이 깜짝 놀라더니 이내 차분하게 자기 의견을 내놓았어요. 오빠, 그건 특이하다고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아. 보통의 일반 사람들이라면 그런 짓 절대 안 해. 그동안 새언니가 보여준 모습도 있고 이건 아무래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그런 거라면 가족이 절대 모를 리가 없지. 처음부터 다 알고서 오빠랑 결혼시킨 거야.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으나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아내에게 큰 문제가 있어서 저처럼 조건 떨어지는 남자라도 집안에서 결혼을 시킨 것으로 보였어요. 저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형제들 중 맞이인 처형의 댁에 잠시 놀러가 머물고 계신 와중이었기 때문에 자리에 처형도 있었어요. 당장 찾아뵙고 드릴 말씀이 있다면서 방문한 저를 의미심장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죠.
어쩌면 제가 진실을 알아냈음을 이미 눈치채고 계셨던 걸지도 몰라요. 저도 이 판 사판이다 싶어서 정면으로 들이박았습니다. 제가 안 쓰는 휴대폰이 한 대 있습니다. 그 공기계로 집에서 간단히 휴대폰 게임만 하는 정도인데요. 어느 날 제가 실수로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놓고 자러 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세워진 채로 놓여져 있던 그 휴대폰에 다음날 보니까 이상한 모습이 담겨 있더라고요. 새벽에 집사람이 지하실로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작 의심을 해서 뒤를 밟았다고 하면 역으로 공격당할 여지가 생길까봐 여동생과 머리를 맞대서 발휘한 기지였어요. 공기계라는 핑계를 댔죠. 그렇게 우연히 아내의 새벽 기행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자 단번에 세 사람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특히 장모님께서는 손을 살짝 떠시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로 그 새벽에 지하실로 내려가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집사람이 굳게 자물쇠로 잠가놓는 그곳에 무슨 비밀이 있는지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저는 알아내고 말았습니다. 지하실에서 본 것들을 말했죠. 그랬더니 장모님께서 짧은 신음을 뱉으시더니 앉은 소파에서 반쯤 혼자라 하셨습니다. 옆으로 픽 쓰러지셔서 처형이 얼른 장모님을 붙잡았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 장모님께서는 의식을 아예 잃은 게 아니셔서 방으로 모시는 조치 정도만 할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께서 방에 들어누우시고 장인어른께서는 담배를 찾아 잠깐 피러 나가셨어요. 남겨진 사람은 저와 처형뿐이었죠.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싶어서 처형께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집사람의 행동, 그건 그저 기이하다고 말하고서는 끝낼 수준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니 처형께서 솔직하게 말해 주세요. 저는 집사람의 남편입니다. 알 권리가 있어요. 알 권리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부에게는 분명하게 알 권리가 있죠.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됐으니 제가 알려드리는 게 맞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제 결혼 생활하느라 바빠서 몰랐는데 저희 막내 세연이가 그렇게 된 건 결혼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다른 가족들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결혼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결혼 생활이 불행했기 때문에 집사람이 저렇게 된 건가요? 그건 저희 가족들의 주장인데요. 솔직하게 제 생각을 알려드리자면 비단 그것만으로 그렇게 됐을 거라고 여겨지지 않아요. 정신적인 결함이 세연이에게 내재되어 있었는데 미국에서의 결혼 생활이 촉매제가 되어서 그게 겉으로 그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을 뿐이라고 보는 게 옳겠죠. 세연이는 자기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특히 서서히 이상해지기 시작했는데 사람이 너무 예민하고 강박적이고 그러면서도 많은 일들을 깜빡한다거나 무심하게 행동하는 면모를 동시에 지닌 사람이 되었어요. 제 조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이후부터 그게 심해졌죠. 그래서 이혼까지 하게 되었던 거예요. 세연이의 상태가 좋지 않고 하루하루 다르게 커가는 자기 아이의 성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항상 아기 취급을 해댔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 때문에 양육권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조카도 세연이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 엄마를 무서워하거든요. 아내의 비밀이 드디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여동생이 처음에 했던 짐작처럼 미성년자인 자식의 양육권을 아빠 쪽이 가져간 것에는 보통이 아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단어를 머릿속에 고정하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정신병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제 아내가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라는 소리였으니까요. 아내의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확인 사살을 받으니 허탈하고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어요. 집사람이 워낙 저와는 다른 환경에서 나고 자라온 아예 다른 세계의 인물이나 다름없다 보니 부잣집 자식은 그냥 뭔가 다른 거구나 싶었어요. 이상하다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건 정상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 형은 물론이고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다른 분들까지 전부 집사람의 상태를 알고 있었군요. 너무나도 잘 알면서 저에게는 아무런 언질도 주시지도 않고 결혼을 시키신 거였네요. 제부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작정하고 속이려는 의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말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을 안 한 거였죠. 특히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세연이를 얼른 재혼시키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세연이가 새 출발을 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두 분은 그렇게 믿으셨어요.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데 무턱대고 새 출발이라뇨. 그런다고 정신이 멀쩡해지나요? 병원을 가고 치료를 받아야 차도가 있는 게 병인 건데 재혼이 답이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세연이는 이혼하고 나서 한국에 들어온 이후부터 상태가 좋아졌어요. 약은 진작에 처방받아 먹고 있었는데 그게 효과가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약이 잘 받게 된 것인지 어쩐 것인지 상태가 좋아졌고 아주 멀쩡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세연이는 자기 실수로 가정을 잃었다고 생각해서 상실감이 컸어요. 다시 가정을 꾸린다면 자기가 안정감을 되찾을 거라고 했죠. 그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세연이가 얼른 재혼하기만을 학수고대하신 것이고요. 이제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명백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정신병을 앓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아내 같은 부잣집 막내딸과 결혼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절망적이게도 아내에게 육촌 오빠 되시는 분이 정신병원에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집안 사람들 중에 또 정신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냐고 아주 조심스럽게 처형께 여쭈어 보았고 어렵사리 받아낸 대답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유전이었던 거예요. 집안 유전에 흐르는 정신적인 문제가 아내에게서 강하게 발현된 것이었겠죠. 그렇다는 말은 만약에 우리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기면 정신병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이런 엄청난 사실을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되다니. 정말 참담했습니다. 엄청난 문제 앞에서 차마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는데 장인 어른께서 돌아오셨어요. 저는 굳은 얼굴로 꾸벅 목례를 보냈죠. 그러자 저와 처형을 번갈아 쳐다보신 장인 어른께서는 이미 이야기가 오갔다는 것을 눈치채셨습니다. 결국 다 알게 되었구만. 자네한테는 미안하게 됐다만 우리 막내딸이 그렇다고 해서 어디 일상생활을 못하나? 사회생활을 못해? 그건 아니잖아. 아주 멀쩡해. 이상한 눈으로만 바라보지 않는다면 전혀 이상하지 않아. 이봐 박서방, 나는 우리가 다 잘못되고 막내딸이 혼자 남겨지면 그 녀석을 옆에서 지키고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 그게 자네인 거지. 자네가 평생 뼈 빠지게 돈 벌고 일해봤자 우리 막내딸과 결혼한 것만 하겠나? 절대 아니야. 그러니 이것을 불운이라 여기지 말고 일생일대 행운으로 여겨주길 바라네. 내 부탁함세. 아, 진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살면서 마음이 그렇게 어려운 순간도 없었어요. 장인 어른께서 차라리 저를 윽박지르고 고압적으로 나오셨다면 반발심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엄한 투로 말씀을 하시면서도 장인어른의 표정에는 간절함이 엿보였습니다. 자식을 위하고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에 대고 제가 무엇라고 비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평생 부모님께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었던 집안의 둘째였으므로 부모로부터 이런 커다란 애정을 받는 아내가 그 순간 왠지 부러웠던 것도 같습니다. 저는 아무 말씀도 더 못 드리고 그저 인사만 올린 채로 그 집을 나섰어요. 여동생에게 문자가 많이 와 있어서 걱정할까봐 연락을 미룰 수 없어서 상황을 알려주었죠. 역시나 다들 알고 있었구나. 오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걸 빌미로 오빠가 그 집에 무언가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혼할 거라고 강하게 나간 것도 아니고 아무런 상태도 아니잖아. 맞아. 아무런 상태도 아니야. 변한 것도 없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네 세연이에게 품고 있는 이 마음이 그렇게 좋은 조건들을 타고났음에도
정신이 아픈 사람에 대한 측은지심인 건지 아니면 나를 속이고 농락해온 것에 대한 분노인지 나는 그것조차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 지금은 그냥 지내보려고 해. 내가 지금 너무 답답하게구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한테는 아직 이런 걸 알릴 엄두도 안 나네. 오빠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나는 알 것 같아. 나는 오빠가 답답하다고 생각 안 해. 오히려 양심적이고 도의적이라고 생각하는 중이야. 오빠가 편한 대로 해. 나는 입단속 잘하면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기다리기만 할게. 제 여동생이라지만 정말 영특하고 진중한 것 같았어요. 여동생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렇게 빨리 아내의 비밀을 정확히 밝혀내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고마웠고 제가 열심히 키운 보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집에 도착해서 아내를 마주했어요.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들여온 컵 세트를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분명 아침까지는 세상에서 가장 멀고 무서운 존재가 아내였는데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온갖 기이한 언행들도 가만히 돌아보니 무섭다기보다는 착잡하게 느껴졌죠. 저는 아내가 아마 처형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모르는 척 구는 게 이제는 제 눈에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할까? 나 오늘 장인어른, 장모님, 처형 다 만나 뵈었어. 그리고 다 들었어. 그러자 선반을 정리하던 아내의 손길이 딱 멈췄어요. 아무 행동도 안 하고 몇 초간을 그러고 있었죠. 그러더니 이내 웃으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 뭘 들었는데? 나 멀쩡해. 나 괜찮아. 그러니까 당신이 신경 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아무 소리도 하지 마. 나는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야. 당신이 아무 소리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는 거야. 환하게 웃고 있는데 그 눈매가 슬퍼 보였고 입가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치사한 남자가 될 수는 없었어요. 저는 한숨과 함께 그저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일단 심적으로 동요한 아내가 진정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병원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약을 먹으면 어떻게 차도가 있는지, 증세는 정확히 어떠한지 이런 자세한 정보를 듣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아내를 아무렇지 않게 대했습니다. 이틀 뒤 장모님께 문자가 왔는데 박서방, 내가 고마워.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저 한숨만 나왔죠. 정작 저희 부모님께는 아직 이런 사실을 못 밝혔다는 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내와 이야기를 다 나누고 상황의 정리가 이뤄진 뒤에 저희 집에 밝힐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아내의 기행이 더 먼저였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는 새벽에 또 지하실로 향했고 자기 전 남편과 그 재혼한 여자의 사진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랬다가 그 불이 아내의 잠옷 소매로 옮겨 붙었습니다. 거기까지는 큰일로 번지기 전에 끝낼 수 있던 거였는데 아내의 눈에 고민형이 들어온 거예요. 아들의 사진이 붙은 고민형이 연기를 마시게 둘 수 없다며 굳이 고민형을 챙기려다가 불이 더 번졌습니다. 제가 소란을 듣고 내려가서 황급히 불을 껐지만 아내는 팔에 커다란 화상을 입은 뒤였죠. 끝까지 고민형을 붙잡고 괜찮아 라는 소리를 중얼거리던 아내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내가 화상 때문에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때 저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저희 부모님과 형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셋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참담한 얼굴로 침묵을 지키며 제 어깨를 두드려줬을 뿐이네요. 그게 오히려 고맙고 죄스러웠습니다. 아내는 수술을 받은 이후로 상태가 나빠졌어요. 불만 보면 발작을 해댔거든요. 나를 죽이러 온 거지? 나를 죽이고 내 아기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네가 먼저 타죽나 내가 먼저 타죽나 어디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 그런 소리를 하면서 정신을 도통 차리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자기를 말리는 장모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뺨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괴물이라고 외치면서 장모님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어요. 그 모습에 모두가 망연자실했습니다. 결국 그 끝은 정신병원 행위였네요. 처형이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눈물로 설득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아주 조용한 이혼이었고 제 짐을 챙겨서 한남동의 대저택을 나오는 일은 형과 여동생 단 2사람의 도움만 받고도 가능했어요. 간단한 제 것만 챙겨서 나왔거든요. 이혼 과정에서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는 제 모습이 좋게 보인 것인지 잠시나마 제 처가였던 그 집안에서 저에게 살해를 해왔습니다. 예끈된 돈을 보고 눈알이 튀어나갈 뻔했어요. 저는 이런 액수는 받을 수 없다고 연락을 드렸지만 그쪽에서 워낙 완강한 태도를 보이셨기에 결국 감사하게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부터 갔어요. 5 식구가 함께 말레이시아로 여행을 가서 허심탄회한 대화도 나누고 대단한 자연도 만끽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아내였던 사람을 보면서도 느낀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내 가족이 최고다라는 것이었어요. 정신이 아프든 몸이 아프든 끝까지 저의 편이 되어줄 존재는 가족뿐이었죠. 그 깨달음을 얻고 그 이후로는 더욱 인생을 풍요롭게 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고자 해요. 다들 멋진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살 아들을 둔 주부입니다. 올해 연초가 결혼 4주년이었네요. 보면 아시겠지만 민망하게도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서두른 케이스였어요. 하지만 원래 결혼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유부녀가 된 것에 아쉽거나 후회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신랑이 또 워낙 성실한 타입이라 믿음직스러웠고요. 그리고 결혼이란 게 부부끼리만 잘 산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잖아요. 양가와의 관계도 중요한 건데 시댁분들이 전부 서글서글해서 저는 정말 행운아라고 생각하며 결혼 생활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시댁이랑은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거리라서 제가 꽤 자주 들르는 편이에요. 시부는 벌써 수십 년째 한자리에서 자동차 부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요새는 온라인에서 자체적으로 부품 구매하는 사람이 워낙 늘었기 때문에 대리점이 예전만 못하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시부가 워낙 사업 수완이 좋아서 수익을 남기실 줄 알고 특히 단골층이 탄탄해서 운영이 된다고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건물이 자가라서 새가 안 나간다는 거죠. 대로변에 있는 3층짜리 작은 상가 건물인데 1층은 시부의 대리점이고 2층과 3층은 병원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이를 데리고 종종 시댁으로 향하는 것도 있어요. 병원에 가면 건물주 며느리라고 저 알아봐 주시고 진료도 엄청 신경 써서 해주시거든요. 세입자랑 사이 안 좋은 경우도 많다는데 시부가 워낙 모난 곳이 없는 분이다 보니 가능한 것 같아요. 저의 신랑은 CCTV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일이 계속 바빠져서 작업조를 충원해서까지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거의 저랑 아이 둘이서만 시댁에 놀러가는 그림으로 굳혀졌네요. 시댁 집은 가게 건물이 있는 구역의 안쪽에 있어요. 겉은 구옥이지만 내부는 싹 리모델링한 빌라인데 가게에서 도보로 10분 안쪽이면 갑니다. 갈 때마다 시모가 저랑 아이를 반겨주시고요. 저희 시모는 말씨가 나긋나긋하고 목소리도 조용하신 편인데요. 그런 거랑은 반대로 동네 소식통이라서 활동은 활발히 하십니다. 동네에 터줏대감에 지하철역 근처에 건물 있고 또 거기서 장사하는 집. 그 일대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할지 짐작하시죠? 여튼 저희 시댁은 이런 곳입니다. 손주가 아들이다 보니 얼마나 아껴주시겠어요. 가장 예쁠 때 많이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유난히 자주 들렀던 시기가 있었어요. 시댁에서 아이는 만화 보면서 놀게 두고 시모랑 둘이 반찬을 만들던 날이었죠. 그런데 시모가 양념간을 보다 말고 자책을 하시는 거예요. 에휴, 나도 참 입맛이 추나추동 사라지지를 않네. 이제 날도 풀리는데 겨우내 살이 뒤룩뒤룩 쪄서 어떡한다.
저기 헬스장들은 전부 문 닫았다 그러지? 내가 짧은 옷 입는 여름 오기 전에 살을 빼버려야 할 텐데. 제가 보기에도 시모가 살이 오르시긴 했는데 겨울에 활동량이 줄어서 그런 거지 날 따뜻해지면 자동으로 빠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또 생각이 다르실 수 있으니까 그냥 네, 그렇네요 하고 말았어요. 제 생각보다 살에 진심이셨는지 그 후로 자꾸 운동을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때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웬 배드민턴 동호회에 드셨다면서 장비를 구매하신 걸 보고도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되진 않았어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시부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죠. 왜냐고요? 예전에 볼링 배우신다고 한참 그러시더니 볼링장에서 크게 자빠지신 이후로 그만두셨고 요즘 고상한 사모들은 다 골프 친다면서 그 대열에 들고 싶다는 이유로 골프장 출동하셨다가 당일에 포기 선언하셨고 시부의 유일한 취미 활동인 낚시를 함께 하시겠다면서 몇 번 따라가셨다가 질려서 이제는 물가만 봐도 소름 끼친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다 제가 결혼한 후로 본 것들입니다. 이런 마당이니까 가족들도 시모가 또 새로운 걸 시도했다가 금방 접겠구나 싶었던 거죠. 아니,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배드민턴 동호회를 탈퇴하긴커녕 운동복을 사시더라고요. 슬슬 질리실 때가 됐는데 반대로 열의를 가지시다니요. 본 적 없이 희한한 광경이었죠. 특히 그 레깅스 있잖아요. 30대인 저도 좀 부담스럽고 20대들이 요즘에 많이들 입는 그거요. 시모가 그런 레깅스를 사신 거예요. 옷가게 쇼핑몰에 뭐가 담겨 있길래 무심코 봤다가 레깅스인 것을 확인하고 순간 제 옷인가 했습니다. 집에서 활동할 때 편하게 입으라고 시모가 제 걸 사주셨나 싶었거든요. 어머니, 이거 웬 거예요? 유행하는 건데 어머니가 이런 걸 다 하셨네요. 센스 있으셔. 그러니? 내가 입기에 너무 눈꼴시럽지는 않겠지? 네? 어머니가요? 뭐 입으시는 거에 문제 없죠. 딱 붙어서 내복보다 편할지도 모르고요. 아니, 내 말은 바깥에 입고 나가면 보는 눈들이 날 이상하게 보진 않겠냐 이 말이야.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20대 젊고 어린 사람들이 심지어 몸짱들이 입는 이 레깅스를 입고 외출을 하신다고요? 너무 혼란스러웠지만 순한 시모가 상처받으실까봐 애둘러서 민망한 부위가 부각된다, 다른 옷이랑 조합해 입기가 어렵다는 말로 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이걸 어디서 입으실 거냐고 했더니 머뭇거리다가 하시는 말씀이 가관이었습니다. 배드민턴을 칠 때 조금 화사하게 보이려고 그러지. 시모 연세에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환하게 보여야 할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그러면서 민망하니까 시부한테는 레깅스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그런 걸 말씀드릴 이유가 없으니 알겠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 몇 주가 흘렀습니다. 정말 놀랄 노자였어요. 시모가 배드민턴 동호회를 그만두지 않았을 뿐더러 아예 토요일마다 하루를 통으로 비워서 활동을 다니기 시작하신 겁니다. 신랑이 CCTV 설치하러 다니는 게 거의 주말이 많아서 저는 반대로 토요일에 시간이 날 때가 잦았는데요. 제가 일 보고 시댁에 들르면 늘 시부 혼자 가게에 계시는 거예요. 듣기로는 평일에도 하루 이틀씩 시모가 배드민턴 동호회를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시부가 일주일에 3번이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는 시모의 열정이 대단하다면서 그러시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중년층들이 모인 운동 동호회가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한다고요? 아무래도 이상했어요. 결정적으로 제가 뭔가 있다라고 느끼게 된 계기는 금세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예방주사를 맞을 일이 있어 시부 가게 위에 병원으로 갔던 날이 있는데요. 같이 점심 준비해서 먹을 겸 시댁에 먼저 들렀어요.
그런데 시모가 외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어디 가세요? 곧 점심때 되는데 같이 식사하지 않으시고요? 아, 그게, 어, 나는 저기, 동호회 사람들이랑 먹기로 말이 돼 있어서. 눈에 띄게 당황하시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겉으로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시모가 선캡을 챙기시는데 남색의 분홍 줄무늬가 있었어요. 가방에 챙겨 넣으시는 손수건을 슬쩍 보니까 꽃무늬였는데 그러고 보니 입고 계신 티셔츠도 자잘한 꽃무늬가 있었죠. 갑자기 웬 꽃밭이신가 싶었네요.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 현관으로 가시길래 제가 큰 소리로 그랬습니다. 어라? 그런데 어머니,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아, 그래? 확실히 네가 봐도 그런 것 같으니? 아유, 내가 더 관리해서 한번 열심히 빼보려고. 갑자기 소녀처럼 깨르르 웃으면서 그러시는 겁니다. 평소랑은 뭔가 달라지신 게 분명하다는 심증이 들었어요. 같은 여자라 느껴지는 미묘한 기운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에이, 설마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운명과도 같은 우연은 오고야 말았죠. 제가 웬일로 아파트에 친한 언니 2명하고 나들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방역수칙에 예민한 사람들인데 공사가 막 끝난 생태공원이 있다고 거기라면 아직 아무도 없을 거라면서 얼른 가자고 얘기가 된 거였죠. 분위기 내보겠다고 피크닉 바구니에다가 간식 넣어서 돗자리 들고 갔습니다. 좀 평평한 곳을 찾다 보니까 트랙 있는 운동장 근처가 있더라고요. 애들이 뛰어놀아도 한눈에 보일 것 같아서 안심이었고요. 자리 깔고 간식 먹으면서 저희끼리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문득 고개를 돌려보니 운동장의 반대편에서 배드민턴을 치기 시작한 사람들이 보였어요. 연령대가 조금 있는 분들이길래 저희 시모가 생각나서 잠시 멍하게 구경하고 있었죠. 그런데 자꾸 모자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진한 남색 바탕에 햇빛을 받아 형광으로 빛나는 분홍 줄무늬가 있는 선캡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살펴보니까 저희 시모가 맞았습니다. 신나게 웃으면서 라켓을 휘두르고 계시더라고요. 예기치 못한 곳에서 뵈니까 민망하기도 하고 저쪽에서 먼저 이쪽을 발견하고 아는 척하지 않는 이상 가만히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서야 이곳이 오기 괜찮았지. 시댁에서는 방향도 그렇고 꽤 먼 곳이었거든요. 시모는 운전도 서투신데 정말 배드민턴 동호회에 의욕이 넘치시는구나 싶었네요. 같이 온 언니들한테도 저희 시모가 있다느니 이런 말 안 했고 그냥 전혀 내색 안 하고 저는 저대로 있었어요. 금방 치다 말다 하는 걸 보니 동호회가 먼저 자리를 뜰 것 같기도 해 보였고요. 그러다가 저희 아이가 뛰어놀면서 점점 멀리 가길래 제가 잡으러 갔습니다. 이 나이대 애들 상대해본 분들은 아시죠? 멈추라고 말할수록 제 말이 장난치는 걸로 들렸는지 더 열심히 뛰더라고요. 햇볕도 뜨거운데 엄마 고생시키지 말라고 아이에게 한마디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한적한 곳에 벤치에 앉은 두 남녀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란히 앉은 뒷모습이었는데 한 명은 저희 시모였어요. 동년배즈음으로 보이는 남자와 함께 배드민턴을 치다 말고 함께 쉬고 있는 모양이었죠. 하지만 저는 곧 눈을 불하려야 했습니다. 그 남자도 선캡을 쓰고 있었거든요. 쨍한 초록색 바탕에 형광 노란색 줄무늬였어요. 색만 다르지 저희 시모가 새로 산 선캡과 제품이 일치했습니다. 확실했죠. 왜냐하면 시모도 선캡을 쓰고 있는 상태였으니까요. 아니, 저게 웬 커플룩인가 싶어서 아이한텐 조용히 하라며 달래놓고 핸드폰으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자마자 저는 비명을 지를 뻔한 걸 참아야만 했습니다. 팔을 등 뒤로 한 두 사람이 손을 맞잡는 거예요. 정면에서는 동호회 사람들이 멀리서나마 볼 거라 의식한 건지 등 뒤에서 몰래 손을 잡은 거였죠.
그것도 아주 꼭 잡더라고요. 제가 카메라 줌 6배로 당겨서 봤기 때문에 정확히 모양새가 보였어요. 살짝 의심은 있었는데 이렇게 광경을 직접 보게 되니까 어이가 없었고, 만약 이런 우연이 아니었다면 몰랐을 거라 생각하니까 기가 막혔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동호회 사람들한테 가는 두 사람을 보니 속이 부글부글했죠. 저는 당연히 지체할 것 없이 다음날 바로 시모에게 직구를 날렸습니다. 동호회에서 따로 만나시는 분이 있냐고 했더니 눈만 동그랗게 뜨시대요. 아예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시길래 제가 찍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버님 생각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시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냐고요. 빤히 갤러리를 들여다보던 시모가 저한테 폰을 돌려주면서 하는 말에 저는 충격으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너 그 주둥이 싹 닫고 있어라. 알았지? 내가 지금 좋은 말로 하는 거야. 네? 아니, 어머니,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싫은 말로 초지기 전에 닥치고 있어. 난 이 사람하고 서로 좋게 의지하는 친구일 뿐이야. 네가 멋대로 오해했단 생각 안 드니? 그리고 어디서 건방지게 지 시어미를 모함하고 있어? 시모에게서 본 적 없던 새로운 면모를 보게 된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렸죠. 너무 의외였어요. 혀까지 쯧 차면서 저한테 까불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는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했을 정도입니다. 저는 내심 공원에서 그 현장을 목격하곤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속담을 떠올렸거든요. 개뿔. 애초에 얌전한 고양이 따윈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 협박에 가까운 으름장 이후로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시모 말대로 그냥 친구라고 잡아떼면 끝일 것 같았거든요. 시부가 근래에 시모 낯빛이 엄청 좋아졌다면서 운동하라고 밀어주길 잘했다고 하시는 걸 옆에서 들을 때는 갑자기 실토하고 싶은 충동으로 심장이 막 쿵쾅거렸지만 시모가 저를 한껏 야리는 걸 보면서 쭈그러져야만 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제가 이대로 참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네요. 저만 입 다물면 끝날 일이고 시모도 워낙 변덕이 잦은 분이었기에 짧은 한 철의 바람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매일같이 시모가 배드민턴 동호회를 그만두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만을 바랐습니다. 애석하게도 시모가 여름용 운동화를 새로 샀다는 영양가 없는 소식이 다였지만요. 시부가 드실 주전부리를 사다가 가게에 들렀던 날도 저는 혼자 속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부가 눈에 띄게 저를 반기시더라고요. 아이고, 여기에 과자 다 떨어졌는데 마침 잘 사왔다. 혹시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냥 종류 더 두려고 사온 건데요. 원래 네 시엄니가 이런 거 다 잘 챙기는데 계속 정신이 팔려서 말이다. 살 빼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네. 글쎄, 요새는 생활비 다 어째고 자꾸 돈까지 달라니 이거 원. 네? 돈이라니요? 어머니가 돈 필요하다 하세요? 왜요? 배드민턴 그게 뭐 회비가 올라서 그렇다나? 그리고 장비도 바꿔야 해서 그렇다나 뭐라나 하더만. 그래도 뭐 본인이 그렇게나 재밌다니깐 하게 둬야지. 듣는데 왠지 느낌이 쎄했습니다. 그래서 시모가 앞으로 돈 필요하다고 하거나 특별한 일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달라고 시부한테 신신당부를 했죠. 저도 동호회가 궁금하기도 하고 주변에 이런 거 정보 알려달라는 사람이 많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에요. 그러자 시부는 저한테 메시지를 종종 남겨주셨는데 회비 명목 10만 원, 기름값 5만 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다가 허리 물리치료 20만 원 이렇게 적혀있는 걸 보고 확실히 수상하다는 촉이 발동했죠. 시모가 저희 아이를 안아드는 거 보면 허리가 너무나도 멀쩡했거든요. 게다가 무슨 회원권 결제도 아니고
물리치료가 한 번에 20만 원이나 드나요? 시모가 이런 물정에 문외 아닌 시부를 속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치밀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자주 가서 아는데 시모가 특별히 뭘 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겠어요? 그 남자한테로 갔겠죠. 왕래 잦은 예쁜 며느리 캐릭터를 깰 수도 없고 시모가 입 다물라고 경고한 것을 거스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시부가 기만당하시는 것을 더 지켜볼 수는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고심하던 저는 특별한 수를 활용하기로 결심하곤 신랑에게 물어봤습니다. 자기네 직원 중에 심부름센터에서 일했다고 한 사람 있지 않았어? 일했던 게 아니라 이용을 해봤다는 거였지. 동창이 돈 떼먹고 잠수 타서 심부름센터 손 빌렸다더라. 실력이 좋은지 금방 찾았다고 했던 것 같네. 그런데 그건 왜 물어봐? 아, 거기 어디래? 어딘지 좀 물어봐서 나한테 좀 알려줘봐. 내가 이용해야겠어. 뭐하게? 난 결백해. 나 여보한테 숨기는 거 없어. 정말이야. 어? 헛다리 짚고 벌벌 떠는 신랑은 일단 제쳐두고 저는 심부름센터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일도 해주시냐고 하니까 당연히 한다면서 견적을 내주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제 폰으로 사진 몇 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설거지하다 말고 급하게 그것을 확인한 저는 하마터면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시모는 제가 봤던 그 남자와 입술을 부대끼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정하게 서로의 팔을 잡은 채로 말이에요. 자동차 앞좌석에 나란히 앉아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선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이렇듯 물증까지 정말 나와버리니까 머리가 다 어지럽더라고요. 증거까지 확보했겠다.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신중해졌습니다. 우선은 시부에게 바로 알릴 작정으로 찾아갔어요. 제가 앞에 도착했을 때 시부가 매대를 청소하고 있는 중이셨는데 가게로 전화가 걸려오니까 후다닥 가서 받으시더라고요. 서두르시다가 책상에 다리가 부딪혀서 아프신지 얼굴을 찡그리시면서도 전화를 받는 목소리는 밝으셨어요. 주문 전화였는지 열심히 메모를 하셨고요. 저는 그 모습을 못 본 척하면서 들어갔습니다. 번거롭게 뭘 또 왔냐면서 말은 매번 그렇게 하셔도 저를 볼 때마다 시부의 표정이 얼마나 환해지시는지 모릅니다. 아이 없이 혼자 가도 똑같이 반겨주세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건 제가 그만큼 시부를 편한 존재로 여기니까 가능한 일이죠. 제가 사실 아버지가 안 계세요. 중학교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것도 뺑소니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멘탈 갑이라는 소리를 들어오며 살았을 만큼 외향적이면서 씩씩하지만 아버지의 부재는 늘 마음속에 허한 구멍이었습니다. 채워지지 않을 빈자리는 마음의 상처이기도 했죠.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시부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사돈어른만 괜찮으시면 제가 저희 새 며느리의 시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제 피를 받은 딸이라 생각하고 물심양면으로 베풀어주고 싶습니다. 혼전 임신으로 인해 상견례 자리도 좀 급박하게 마련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긴장했었는데 그때 시부의 말에 저희 엄마랑 저랑 남동생이랑 셋 다 벙쪘었네요. 그러다가 가슴이 뭉클해졌고요. 말씀만으로도 참 감사하다 생각했었죠. 그런데 시부는 그 말을 진짜로 지키셨어요. 때로는 엄하게 그리고 정말 친자식처럼 허물없게 대해주시면서 애정과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늘 친부의 공백을 느껴왔던 사람이기에 시부의 그런 모습들이 더욱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시모의 때 아닌 불륜에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된 것도 컸죠. 시부가 저랑 간만에 차나 한 잔 타서 여유롭게 마시자고 하는데 가게에 티백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분명 시모한테서 엊그제 사다가 채워놓는다고 들었건만 이거 참 이상하다고 중얼거리는 시부를 보는데 막 울컥한 감정에 밀려들어서 누르느라 애를 써야만 했습니다. 매일을 낭비하는 일 없이 열심히 살아가시는 이런 시부를 두고 시모가 한눈을 팔고 다니시는 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시부에게 시모의 불륜 사실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밝게 웃으시는 시부 앞에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 밝히고 나서면 집안의 균열을 불러온 주범으로 지목되어 혹여나 원망을 받게 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두고 볼 수만은 없었기에 심부름 센터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익명으로 사진을 보내는 게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망설일 필요가 없었죠.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총 지불한 금액이 꽤 됐기에 신랑한테도 돈 썼단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일에 그렇게 썼냐고 신랑이 물어보길래 저는 그제야 그간의 일들을 알려주었죠. 신랑이 놀라서 뒤집어졌습니다. 그게 사실이냐면서 난리가 났죠. 그리고 시댁은 어떻게 됐냐고요? 말도 마세요. 시댁은 난리가 나다 못해 풍비박산이었습니다. 가게로 온 익명소포를 확인한 시부가 당장에 대구로 달려가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땐 시모가 거실 바닥에 엎어져서 우는 소리를 내고 계셨고요. 시부는 소파에 앉으신 채 화를 눌러 참는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3시간 거리에 사는 신우까지 출동했습니다. 현관에서 입장할 때부터 신우는 요란했죠.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엄마 진짜 미쳤어? 신우가 열받아서 거의 비명을 질러댔고 시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희를 쭉 둘러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혼할 거니까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 여보, 당신 이건 아니에요. 나 진짜 억울하다니까. 왜 사람 말을 안 믿는 거야? 거기가 날 꼬드겨서 그런 거고 나는 따라다니기만 했어. 이혼 선언에 저희가 놀랄 틈도 없었어요. 시모가 거실 바닥을 손으로 치면서 통곡을 해대셨거든요. 억울하다면서 결백을 주장하던 시모는 이게 안 통한다고 생각이 드셨는지 갑자기 노선을 바꿨습니다. 살면서 정말 딱 한 번, 내 모든 양심을 걸고 딱 한 번이었어. 여보,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이번만 봐주면 나 진짜 정신 다 잡을 수 있어. 시모의 그런 절절한 눈물은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받아주지 않겠다는 시부 또한 강경한 태도였습니다. 그 이후로 시모는 용서를 구하며 근신을 시작하셨습니다. 시부가 당신 하는 거 봐서 이혼 서류를 빨리 내밀든지 늦게 내밀든지 양자택일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겁에 질린 시모가 그 결심을 돌리시겠다며 조강지처로 변하셨어요. 늘 말끔한 가게에는 믹스커피랑 티백이며 각종 다과류까지 완비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반찬 만들 때 번거로운 작업은 저한테 늘 미루셨는데 이젠 그냥 혼자 다 하시더라고요. 요란한 꽃무늬 아이템들과 민망한 레깅스도 갖다 버리셨어요. 배드민턴 장비는 신우가 압수했고요. 저희는 사실 시부가 정말로 이혼까지 하실 생각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있고 손주도 있고 동네 터줏대감인데 이혼이란 게 쉽지 않다고 시부가 저희한테 그러셨거든요. 시모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한 번의 배신으로 돌아서냐면서 그럴 순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괘씸한 건 분명했기에 시부는 그런 속내를 숨기셨고 저희도 따라서 함구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처음 시댁에서 저녁을 함께 먹던 날 얼마나 어색하던지요.
그래도 신우가 분위기를 띄우려고 말도 많이 해줬고 덕분인지 거실에서 함께 후식을 먹으며 화기애애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올림픽 경기로 배드민턴이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다 머쓱해지고 시모는 갑자기 냉장고 정리할 게 있다며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때 속으로 웃겨 죽는 줄 알았는데 눈치껏 이를 꽉 물고 웃음을 참았습니다. 시모는 가끔 저한테 와서 작은 소리로 물어보세요. 너지? 그러면 저는 모르쇠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답합니다. 뭐가요? 불륜 사실을 시부에게 밀고 한 것이 저라고 시모는 의심하는데 물증이 없으니 말짱 도루묵이죠. 신랑이 입단속은 철저하게 시켜놨으니 저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저희 시모가 앞으로도 정신 잘 다잡으시고 지내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켜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환갑이 조금 넘은 남성입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면서 첫째 아이는 출가시키고 둘째 아이는 유학을 보낸 상태죠. 괜찮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와서 집안은 상당히 부유하고 경제력이 있는 편입니다. 아내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하고 싶은 것은 모두 하게 적극적으로 밀어주면서 살아왔고 저 역시 하고 싶은 일은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친구들도 비슷한 녀석들이 많았습니다. 제게는 같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까지도 같이 간 희한한 인연인 친구가 넷이나 있습니다. 다들 공부를 잘해서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우리 다섯은 항상 같이 다니며 공부를 하거나 놀았고 그래서 연애도 비슷한 나이에 결혼도 비슷한 나이에 했습니다. 아이도 모두들 비슷한 나이에 낳았기에 아이들의 결혼도 비슷한 시기였죠. 그래서 참 좋긴 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부딪혔을 때 저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항상 친구들과 고민을 나누며 대화할 수 있었으니까요. 다들 내가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다른 친구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며 위기를 헤쳐나갔죠. 그런데 우리 다섯 중 딱 한 명이 인생 경로가 저희와 좀 달랐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랬냐 하면 연애와 결혼에서 그랬어요. 그 친구는 외모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 자신이 없을 만큼 나쁜 외모도 아니었는데 그랬어요. 물론 잘생긴 것은 아니었지만 남자들은 대부분 아무것도 없어도 자신감만은 넘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친구는 그렇지가 못했죠. 여자들 앞에서 쑥기도 없고 뻔뻔하게 들이대는 성격도 부족해서인지 대학 졸업 때까지 영 연애를 못했습니다. 졸업 후 좋은 기업에 취직해서 딱 한 번 여자를 만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하필 다방 아가씨여서 우리가 기절할 것 같은 기분으로 뜯어말렸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가 순진한 친구를 완전히 뜯어먹고 임신해서 집에 들어앉으려 덤벼서 그 친구의 부모님이 거의 졸도 직전까지 가기도 했답니다. 우리는 서로 부모님들까지도 잘 아는 사이였기에 친구의 부모님이 기함하시는 걸 보고 저희도 놀랐었죠. 야, 김영수, 넌 무슨 생각으로 그런 여자를 만나냐? 다른 여자들은 날 안 만나주는데 어떡해. 왜 널 안 만나줘? 영수 네가 뭐 어떻다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들어갔고 성격도 착하고 뭐가 모자라서? 모르겠어. 그냥 여자들이 날 싫어하는 것 같아. 아니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라 네가 너무 부끄러움이 많은 거겠지. 여자들한테는 남자들이 과감하게 다가가줘야 돼. 에이, 그러다가 싫어하면 어떡해. 싫어하면 그냥 신사답게 물러나주면 되는 거지. 야,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호감 가는 여자들한테 호감 표현하고 만약 아니면 그만두면 되는 거야. 뭐가 그렇게 어렵냐? 모르겠다. 난 정말 그게 너무 힘들어. 친구는 다방 여자와 헤어지고 나서 외로움을 토로했습니다.
나중에 친구도 그 여자가 자기한테 돈 받아서 다른 기둥서방 같은 남자한테 입금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심하게 실망하고 헤어졌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외로움을 위로받았던 그녀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내 친구들은 그 친구가 너무 안타까워 어쩔 줄을 몰랐죠. 본인이 자신감만 가지면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자신감 결여는 친구의 부모님도 대체 왜 생겨났는지 모르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냥 타고나기를 너무 수줍고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으로 타고난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모두 취업하고 난 이후에 그 친구에게 어지간히 여자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각자 20 중후반쯤 때에는 모두 결혼에 성공했기 때문에 아내의 친구나 지인들 같은 인맥도 많았거든요. 회사에 있는 직원을 소개시켜 주기도 했고 처갓집의 친척을 연결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그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여성들은 다들 난처하게 웃는 겁니다. 사람은 정말 좋으신데, 남자다운 매력이 없으시네요. 제가 소개시켜 주었던 아내의 친구분이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친구는 아주 배려심 많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너무 착해서 남자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였어요. 조금 더 여성을 리드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아내의 친구분이 말씀하셔서 그 충고도 해주었지만 상황은 그리 변하지 않았답니다. 저희는 꾸준히 노력했지만 그 친구는 본인이 어느 순간부터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자하고는 인연이 안 된다고요. 게다가 연애와 사랑에 대한 환상이 있었기에 중매를 통한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사실 우리 친구들이 모두 뻐쩍지근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곁에서 보기에 그것이 정상이라고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중매 결혼도 아주 정상적이고 당연한 거라고 말하고 했지만 친구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갔냐 하면 무려 환갑이 될 때까지 갔습니다. 네, 대단하죠. 저 같으면 아마 40 중반쯤에 다 포기하고 중매에 매달렸을 겁니다. 원래 혼자 살고 싶어 했다거나 외로움이 없다거나 한 성격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50이 넘어서부터는 우리는 가능한 아내나 가족 이야기를 그 친구 앞에서 꺼내려 하지 않으려고 조심했어요. 잘못 말하면 그 친구가 의도치 않게 상처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 친구는 항상 가족들 이야기를 해달라고 먼저 청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 같았어요. 네 아이들이 네 아내가 참 고맙고 대견하다며 아이들에게 챙겨주라고 용돈을 주거나 해외에 다녀오면 선물을 사가지고 오거나 하는 일도 많았죠. 우리는 그 선물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거절할 명분도 없었고 거절하면 친구가 매우 서운해했거든요. 친구가 돈이 없으면 그 핑계나 댈 텐데 문제는 우리 5명 중 그 친구가 가장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겁니다. 저도 사업을 하면서 제법 윤택하게 살았지만 그 친구에게 될 바는 아니었거든요. 야, 이번에 영수 너네 회사 또 주가 올랐더라? 그렇지 뭐, 운이 좋아. 이놈은 수십 년을 맨날 운이 좋대. 야, 그렇게 운이 계속 좋은 거면 네가 행운의 신이겠다. 아, 그러게. 지가 고생하고 노력한 건 맨날 쏙 빼놓고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친구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우리 앞이나 여자 앞에서는 부끄러움 많고 수줍은 친구였지만 회사를 경영할 때는 완전히 다른 대표님이었죠. 꽤나 과감하고 공격적인 경영에 독에 터 있었고 우리는 친구의 경영 수완을 보면서 감탄하곤 했습니다. 회사에는 내가 아주 냉혈한 일하고 소문냈나 봐. 완전 워커홀릭에 일만 한다고. 친구는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시무룩하게 말하고는 했습니다. 뭐 일만 하는 건 사실이긴 하지. 가족이 있으면 절대 그러지 않을 텐데. 냉혈한? 야, 그 회사 사람들 보는 눈 진짜 없다. 네가 냉혈한? 회사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어. 나 회사에서는 정말 일에 관한 이야기만 하거든. 공과 사는 정확하게 구분하잖아, 내가.
친구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째서 저 오랜 시간 솔로로 유지해왔나 싶었는데 아마 그렇게 회사에서는 완벽한 대표님의 모습으로 있어서 그랬던 모양이었죠. 누구도 다가갈 엄두도 내지 못하는 말끔한 대표님 모습으로 말이죠. 우리는 혀를 찼지만 거기에 대해 더 말을 붙이진 않았습니다. 여태까지의 경험으로 인해 어떤 말도 그 친구에게 도움이나 위로가 되지 않을 거란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환갑을 맞이했습니다. 코올리게로 한 동네에서 만난 친구들이 환갑을 맞이하는 걸 보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맨 처음 환갑을 맞이해서 식사를 함께하게 된 친구는 환갑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냈습니다. 야, 요즘 환갑이 무슨 소리야? 그건 나이도 아니야. 100세 시대에 딱 중간 왔다, 중간. 누가 뭐래냐? 아, 왜 그리 예민해? 어차피 우리도 몇 달 뒤에 다 너 뒤 따라가, 어? 친구들은 킥킥대면서 어린애들처럼 환갑 맞은 친구를 놀려댔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환갑을 맞은 친구는 가족들이 환갑잔치 대신 식사를 함께 모여서 먹는 것도 못마땅하다며 화를 냈습니다. 나이를 언급하는 자체가 싫다면서요. 결혼을 못한 친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는 아마 환갑을 맞이했을 때 축하해줄 가족이 없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인생 말년에 대한 위기감이 진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죠. 그로부터 몇 달 뒤 우리는 매우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 영수 결혼한다는 전화 받았어? 노총각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은 우리 친구들은 모두 모여서 놀란 얼굴을 하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갑자기 그 친구가 전화해서 자기가 결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한 거죠. 우리는 너무 놀라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의아한 시선을 나눴습니다. 아니, 갑자기? 아, 그래. 몇 달 전만 해도 아무 말도 없었잖아. 그러게. 어떤 사람을 만났길래 환갑도 넘어서 결혼을 하겠다고 갑자기 그러는 거지? 친구들은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노총각 친구는 이미 젊었을 때 한번 다방 아가씨한테 넘어가서 큰일 날 뻔한 경험이 있었기에 더욱 그랬죠. 그리고 누가 봐도 환갑이 넘어서 갑자기 결혼한다고 나서는 일이 평범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또 옛날처럼 또 그러는 건 아니겠지? 에이, 야, 설마. 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진짜 안 된다, 그건. 그래. 환갑 넘어 그 꼴 당하면 영수 완전 죽고 싶을 텐데. 설마, 이번에는 괜찮겠지. 다들 불안한 마음으로 친구를 기다렸습니다. 회사 때문에 바쁜지 조금 늦은 노총각 친구는 약속 장소로 와서 인사를 했어요. 얼굴이 무척 밝아서 여태까지 본 그 친구의 모습 중 가장 활기차 보였죠. 다들 모였구나. 야, 그래. 야,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소식 들어서 놀랐어. 우리 전부 다 무슨 일이냐고 하고 있었다. 에이, 그냥 뭐 전화로 말한 대로 그냥 그렇게 됐어. 노총각 친구가 쑥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난번 모임 이후에 만난 여자인데 와인바에 갔다가 만난 사람이거든. 대화도 잘 통하고 무엇보다 날 잘 이해해줘서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어. 이번이 아니면 정말 죽을 때까지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와인바? 우리는 불현듯 걱정이 되어 친구를 쳐다봤습니다. 노총각 친구는 그 눈길의 뜻을 알았는지 얼른 손사래를 치더군요. 아, 아니야. 옛날 그 여자 같은 사람 아니야. 제대로 회사 다니고 있고 남편이 폭력적이라 이혼한 사람이야. 아, 그래? 그냥 만난 곳이 와인바일 뿐이야. 우리 회사 거래처 사장하고 같이 갔는데 거기서 어쩌다 보니 말을 트게 되어서. 친구들은 쉽사리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못했지만 그래도 친구의 기뻐하는 얼굴을 보니 더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노총각 친구는 정말 평생 보지 못했을 만큼 환한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들은 그냥 밥숟가락을 뜨면서 정말 그 여자가 제대로 된 여자가 맞는지 계속 떠보는 대화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말만으로는 여자에 대해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 역시 우리가 계속 의아해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만큼 평생 서로의 인생에 대해 잘 알아온 사이이기에 노총각 친구도 우리의 걱정을 이해했죠. 야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소개해 줄게. 그래. 일단 보는 게 좋겠다. 아주 우리 어머니가 없으니까 너희가 시어머니다. 그럼 가능한 빨리 보는 게 좋겠지? 올해 안에 결혼식 올릴 거니까. 올해 안에? 우리는 깜짝 놀라서 모두 노총각 친구를 쳐다봤습니다. 노총각 친구는 당연하다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올해 지나가기 전에 결혼할 거야.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빨리 그 사람이랑 손잡고 여행 다니고 싶어. 야, 코로나 시국에 무슨 여행이냐? 뭐 제대로 된 여행은 아니더라도 서울 여기저기 구경도 다니고. 나 너무 일만 하느라고 제대로 구경 다닌 적이 없단 말이야. 이제 어디 가더라도 외롭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말하는 친구의 얼굴이 너무 기뻐하고 있어서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로부터 일주일 뒤 친구와 그 여자분과 식사 약속을 잡고 끝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식사 약속 날이 되어서 모두가 다시 모였습니다. 노총각 친구가 약속대로 여자분의 손을 잡고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여자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나타난 그 친구가 너무 어색해서 우리도 모르게 쳐다보다가 얼른 일어나서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봬요. 그렇지 않아도 뵙고 싶었어요. 여자분은 환하게 웃으면서 저희에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서로 눈길을 주고받으며 의미심장한 눈짓을 했죠. 나이는 50에 가까웠는데 친구의 나이를 생각하면 거의 띠동갑은 되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꽤 미인이었지만 화장이 너무 짙고 향수를 많이 뿌려서 곁에 가면 재채기가 날 정도였죠. 저희에게 그 여자의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옛날 그 다방 아가씨의 악몽이 떠오를 정도였는데요. 영수 씨 친구분들답게 점잖으시네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예. 저희도. 우리는 사회생활에서 하던 버릇대로 무슨 일을 하시냐 물었고 여자분은 능숙하게 작은 회사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격리 일을 한다고 했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여자분의 손톱은 너무 길고 화려해서 도저히 컴퓨터 타이핑을 할 수 있는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거추장스러울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사회에서 오래 굴러먹던 사람들이라 우리는 겉으로는 꽤나 화기애애하게 식사 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그 여자분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 것은 없었고 게다가 나이가 환갑이 넘은 사람들인 주제에 섣불리 말을 꺼낼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말 끝에 여자분이 그러더군요. 저희는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쿨하게 자신 상황을 이야기해서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말 끝에 불길한 뭔가가 있었죠. 지난번 결혼은 남편이 너무 돈을 많이 써서 이혼했거든요. 힘들었어요. 이혼? 그 전 남편분 손버릇 때문에 이혼하셨다고 하지 않으셨던가요? 네? 여자는 잠깐 당황했습니다. 친구 역시 의아한 얼굴로 그녀를 쳐다보았는데 아주 잠깐 사이 여자는 원래 표정으로 돌아가 슬픈 듯한 미소를 지었죠. 네. 그러기도 했고 돈을 참 물쓰듯 썼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했죠. 그러셨군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뭔가 예감이 이상했어요. 저와 친구들은 동시에 아주 기묘한 표정이 되었지만 친구는 그대로 납득하면서 슬픈 듯이 고개를 끄덕였죠.
회사에 관련된 일에는 그리도 김이 나고 야가 빠졌으면서 사생활에서는 저렇게나 둔하고 순진하다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확신을 얻지 못해서 우리는 노총각 친구에게 이상하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환갑이 넘었으니 이제 결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했죠. 누구와 결혼하든 남은 인생도 얼마 없으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고요. 인생이 창창하던 20대 초반과는 다른 시기였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준비는 착착 진행되어서 아주 빠르게 결혼 날짜가 잡혔어요. 바로 그해 11월이었는데요. 노총각 친구는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물론 자녀가 있을 리도 없어서 결혼 준비도 쉬웠습니다. 여자 쪽도 다행히 아이가 없고 부모님이 없는 상태라 홀가분한 몸이었죠. 그래서 바로 결혼이 가능했는데요. 우리가 결혼 준비를 도와주긴 했지만 크게 도울 일도 없었습니다. 11월이 되고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코로나 시국인지라 사람들을 많이 부르지는 못했고 적은 숫자의 가장 친한 사람들만 불러 모았습니다. 그건 여자 쪽도 마찬가지라고 했고 하객은 수십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워낙 결혼식을 작게 하는 터라 식장 역시 하나밖에 없는 작은 건물로 정했죠. 공간이 작아서 저희는 안에서 기다릴 곳도 없었기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식장 앞 카페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야, 이거 그냥 두는 거 잘하는 짓일까? 각자 커피를 마시면서 조용하던 가운데 한 친구가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더군요. 또 다른 친구가 거기에 퉁박을 줬습니다. 아이, 그냥 안 두면 어쩔 건데. 이미 결혼식장 앞이다. 아, 그건 그렇지만 아무래도 찜찜해. 에휴, 그건 다들 마찬가지일걸. 그래도 뭐 지가 좋다는데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 그 여자분도 그냥 착하고 편한 남자하고 살고 싶었겠지. 영수가 워낙 착하잖냐. 그렇긴 해. 돈도 넉넉하고 착하기도 하고 1등 신랑감이지. 결혼하면 또 얼마나 잘해주겠어. 아주 물고 빨고 알 거다. 눈 뜨고 못 볼걸. 이제 와서 신혼살림일 테니. 아이고, 벌써 불 보듯 훤하다, 야. 우리는 그 상상을 하면서 웃었습니다. 사실 여자분은 겉으로 얌전했고 노총각 친구가 잘 살기만 하면 큰 문제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뒤쪽 자리로 50쯤 된 여성들이 들어와서 앉았습니다. 한껏 분을 바르고 머리를 볶아서 치장을 했지만 눈에 띄게 주름진 사람들이었죠. 우리도 늙은 마당에 이런 소리를 하긴 뭐하지만 참 나이에 맞지 않는 차림새를 한 아줌마들이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마스크를 벗고 떠들기 시작하는데 립스틱 색은 너무 진했고 화장은 너무 하얗게 해서 마치 가면이라도 쓴 것 같았습니다. 향수 냄새도 지나쳐서 그 가까이에 앉은 친구가 눈살을 찌푸리며 피할 정도였거든요. 어머, 진짜 결혼하네. 여기까지 와서야 실감이 난다, 얘. 그 말에 우리 친구들의 귀가 전부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이 거리에는 웨딩홀이 딱 하나였고 그나마도 식장을 하나만 운영하는 상당히 작은 웨딩홀이었거든요. 그 말은 지금 여기 와서 결혼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야, 근데 그렇게 못생긴 남자랑 진짜 결혼한대? 아, 그렇대. 진짜 너무 재미없고 너무 못생겨서 쏠리는데 결혼은 하겠다고 아득바득 용을 쓰더라. 돈 많잖아, 돈. 우리는 순간 그 말이 전부 노총각 친구를 향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저는 순간적인 판단으로 핸드폰의 녹음 기능을 켰죠. 여자들은 계속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야, 걔 인생에 돈이 전부야. 오죽하면 전 남편도 돈 떨어지자마자 꼬투리 잡아서 이혼했겠니? 아, 그 전 남편? 아유, 걔 결혼을 한두 번 했어야지. 이번이 4번째 아니야? 에휴, 그러니까 말이야. 돈 있는 남자만 쫓아다니면서 낚시질을 해가지고는.
그러는 것도 재주다, 재주. 그보다 그렇게 부자 남자들이랑 결혼하고 빨아먹었는데도 지도는 하나도 없는 게 재주다, 야. 펑펑 써대니까 그렇지. 그럼 어때? 또 잡아서 결혼하면 되는데? 그래. 이번에도 1년 살고 돈 빼돌린 다음에 이혼할 거라더라. 이혼할 사유는 많겠던데? 일단 얼굴부터. 걔는 저번에도 누명 씌워서 이혼했잖아, 지난번에. 여자들이 천박하게 큰 소리로 웃어댔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얼어붙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머리가 어질어질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와중에 여자들이 커피를 다 마시고는 시간이 되었다며 나가버렸습니다. 일단 식장에 가보자. 가서 이야기하자. 친구들은 주섬주섬 일어나서 바로 길 건너에 있는 결혼식장으로 향했어요. 저는 녹음이 된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결혼식장으로 가는 길 내내 제발 그 여자들이 이 결혼식장에 없기를 바랐습니다. 다른 결혼에 대해 말한 거라면 노총각 친구가 또 한 번 상처받을 일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걸어 들어간 식장에는 그 아줌마들이 몰려서서 떼거지로 웃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천박하게 그지없었죠. 마치 무슨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모인 것처럼요. 거기에는 신부가 앉아서 화사한 꽃 사이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찍고 있더군요. 제 노총각 친구 역시 와서 함께 사진을 찍으려고 다가갔는데 여자는 찡그린 표정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더군요. 이제 결혼식장이니 노총각 친구가 어쩌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잘 아는 거였죠. 저는 곧장 그 둘의 사이로 가서 그 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친구는 갑자기 중앙으로 끼어든 제게 어리둥절한 표정이 되었죠. 신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그대로 신부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여자는 뺨을 맞아서 한쪽으로 비틀거리면서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노총각 친구가 놀라 그녀를 부축하려는 것을 막고서 저는 핸드폰에 담긴 녹음 음성을 틀어주었습니다. 볼륨을 최대로 높여서 신부 대기실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그래. 이번에도 1년 살고 돈 빼돌린 다음에 이혼할 거라더라. 이혼할 사유는 많겠던데? 일단 얼굴부터. 여자들의 천박한 웃음소리가 동시에 신부 대기실을 울렸습니다. 노총각 친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동시에 신부 대기실로 얼굴을 내민 신부의 친구들, 아까 그 아줌마들이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머, 뭐예요? 아유, 여기 분위기 왜 이래? 신부한테 무슨 일 있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핸드폰에 녹음된 소리와 똑같다는 것을 눈치챈 친구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친구를 잡아주고서 뺨을 붙들고 저를 노려보는 그 여자를 마주 노려보았습니다. 결혼 안 합니다. 대체 당신... 여기 들어간 비용은 당신이 물어야 할 겁니다. 소송 걸리고 싶지 않다면. 저는 증거로 녹음한 핸드폰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친구는 창백해진 얼굴로 멍청하게 서 있다가 이내 현실을 자각한 듯이 어깨를 늘어뜨리더군요. 그 이후로 노총각 친구는 결혼을 파토내고 다시 솔로로 돌아왔습니다. 여자는 끝내 결혼하자고 매달리다가 결국 결혼식에 든 비용을 절반 토해내고 떠났습니다. 친구는 마음이 약해서 여자한테 그 비용 전부를 물어내게 하지는 못했던 거죠. 친구들은 화가 몹시 나서 소송이라도 걸라고 했지만 친구는 씁쓸하게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상당히 입맛 쓰게 끝나버린 이야기죠. 결정적으로 친구가 피해를 입는 것은 막았지만 애초에 그 여자의 정체를 알아채지 못한 우리 친구들도 후회를 했습니다. 만약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치지 않았다면 그대로 결혼이 진행되어 더 큰 피해를 입었겠죠.
이렇게 황당한 상황도 있었다는 것을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잘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결혼은 2년이라지만 그 2년도 아주 신중하게 서로를 잘 알아가면서 다가가야 한다는 사실을 되새기면서 제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